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오늘 토크 라운지에서는 코비 리서치 센터의 정성문 센터장님을 모시고 현재 시장에 대한 어떤 상황들, 그리고 향후 전망들, 그리고 이 전반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들을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시장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서 지금 꼭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 시장의 전반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또 센터장님 시간이 좀 여유가, 워낙 바쁘신데 여유가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초청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최근의 변화들을 이제 많이들 체감을 하고 계실 텐데, 아마 이 거래소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이 변화들을 더 많이 체감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더 바빠지실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지금 최근에 근황이 어떠신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네, 뭐 최근에 아무래도 이 일주일간의 굉장히 강세장의 신호가 왔기 때문에 네. 그 일주일간은 좀 약간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예, 여기저기서 이게 어떻게 지금 시장이 돌아가는 건지 네.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탈불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 예. 그랬던 분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오시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예, 관심이 조금씩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어쩔 수 없이 많은 분들이 가격에 의해서 이런 심리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번에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앞서 또 대화를 할 때 이제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나스닥과의 어떤 디커플링도 이번 주에 좀 많이 눈여겨봐야 될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비트코인이 약간 위험 자산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예, 나스닥과 좀 많이 상관관계가 좀 높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번 주는 이제 특이하게 예, 나스닥이 조금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예, 비트코인이 이제 오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게 뭔가 가상자산 고유의 요인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이렇게 불리시하게 된 게 아닌가,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고유의 정체성을 좀 신뢰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래서 뭐 나스닥이나 S&P와 같이 움직이는 어떤 기술주의 하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의 어떤 움직임들은 정말 좀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면서 이 많은 분들의 또 인식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가상자산 시장의 어떤 전망들을 간단히 짚고 가야 될 텐데요. 센터장님, 내년 반감기 시장까지 이 가상자산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내년 반감기라고 그러면은 2024년 4월이잖아요. 네, 4월 정도.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 뭐 6개월 정도 남은 건데, 이제 수요하고 공급의 면에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반감기라는 것 자체는 이제 공급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이고, 뭐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일단 그 신규 공급 증가율이 한 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맞습니다. 현상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1BTC당의 생산 원가가 이제 배가 되는 이제 이런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수요의 긍정적인 역할을 조금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은 일단 공급 증가율이 1.6%에서 한 0.7% 정도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폭이 너무 작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원가가 배로 된다는 거는 이제 그 채굴자들이 이제 효율성을 높여야지만 수익이 나고 채굴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남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살아남기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좀 더 견고해지는 이 보안을 더 이제 개선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니까, 뭐 그러한 변화가 수요에 긍정적인 역할을 준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서 이제 많이 기대를 하는 5배, 10배, 20배 정도의 가격 상승이라는 거는 그 정도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뭔가 공급이 아니고 수요 자체에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지 어떤 우리가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경험했던 그런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라는 걸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면에서 그럼 수요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 보면은 사실 좀 많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많은 기대감들이. 일단 최근에 많이 언론에서도 화두가 되었던 이제 현물 ETF 승인에 관한 기대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미국 회계 기준이 최근에 이제 바뀌는 걸로 결정이 나서 이 법인들이 비트코인을 보유를 했을 때
그거를 보고해야 되는 회계 기준이 굉장히 유리하게 네, 비트코인 보유자가 유리하게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것이 법인의 그 가상자산 시장 진출에 일종의 뭐 장애물로 여태껏 작용을 했다면은 그 장애물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것도 수요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매크로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매크로 요인은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데 지난 1년 넘는 기간 동안 이제 연준이 통화 정책을 이제 긴축 정책을 쭉 해왔었고 네. 이제 이게 언제 끝날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다가 이제 지연이 돼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네. 내년에 들어가면서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 지금 상당히 높은 고금리 정책이 경제를 둔화시키고 있다는 어떤 그런 사인도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네, 지금은 이제 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일단 긴축 정책의 종료라는 게 조금씩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근데 이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소프트 랜딩 하는 거고, 하나는 하드 랜딩 하는 거고. 소프트 랜딩은 그냥 말 그대로 서서히 이 경제가 실물 경제가 이제 둔화되면서 연준도 마이 페이스로 서서히 이제 종료시키고 또 심지어는 완화까지 서서히 이렇게 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는 거고 하드랜딩이 되게 되면은 이 실물 경제가 뭔가 갑자기 큰 타격이 오는 거죠. 높은 그 고금리 정책 때문에 우리가 100%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부작용들이 실물 경제 어디선가 터질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예가 연초에 있었잖아요. 중소은행들 위기가 있었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2019년 9월에는 리포 금리 폭등이라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 뭐 좀 더 올라가 보면은 2018년 12월에는 정크본드 시장 동결이라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이제 어떤 그런 고금리 정책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렇게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하드랜딩이 되면서 연준이 마이페이스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긴급 개입을 해서 유동성 공급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둘 다 엔드게임은 이제 통화 정책 완화인데 거기에 도달하는 그 과정이 하나는 되게 완만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는 되게 변동성이 심한 케이스가 있는 걸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물론 소프트 랜딩이 더 편하기는 할 텐데 심리적으로 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한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지금 나오는 실적들을 가지고서 어떤 미국이 발표하는 경제 지표만으로는 지금 어떤 하드랜딩에 대한 것들을 섣불리 예측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표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도 좀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2024년에 우리가 가장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아까 말씀 주셨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와 반감기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현물 ETF에 대한 게 지금 뭔가 체감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상 정말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1월 10일 이전 그러니까 내년 1월 10일 이전에는 될 것이고 연내에 될 것이라는 어떤 예측들이 좀 더 이제 힘을 얻고 있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 역시도 이제 과거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타이밍은 1월 10일 전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희망회로일 수도 있지만은 이 올해를 안 넘길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올해를 안 넘길 것 같다. 다른 뭐 어떤 큰 아주 굉장히 강한 저만의 정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큰 일은 그냥 크리스마스 연휴 전에 다 끝내고 다들 미국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미국이라면 충분히 좀 그럴 수 있는 시나리오로 그냥 한 12월 초나 중순까지 다 일 마무리 짓고 다 편히 쉬고 싶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내에 나오지 않을까 약간 약간 이런 큰 뭐 아주 과학적인 분석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어쨌든 한 가지 제가 좀 그래 높은 가능성을 두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일괄 처리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0개 가까운 신청서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 같은 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러면 굉장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청서에 뭐 큰 문제가 되는 뭔가 그런 누락사항이나 이런 게 없다면은 그냥 모든 지금 들어가 있는 신청서를 다 일괄 처리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타이밍으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ETF가 승인이 되거나 했을 때 어떤 효과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주셔서 이제 관심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지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ETF나 반감기 이야기들은 아무래도 이제 많이 다른 영상들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이 외에도 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요소들이 있을 텐데 자, 어떤 부분을 센터장님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이것도 이제 저는 이제 공급하고 수요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이제 말씀하신 반감기 물론 이제 반감기
연관된 이슈이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반감기를 넘어가면서 사실 해시레이트의 좀 변화가 보통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그 채굴자들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빡세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탈하는 그런 채굴자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네트워크상의 해시레이트가 이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여태껏 대부분의 경우에는 난이도들도 좀 뭐 조정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남아있는 채굴자들이 효율성을 높여서 그 채굴기를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뭐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다시 어느 정도의 해시 파워가 다시 되돌아오는, 회복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반감기가 일종의 이 네트워크의 뭔가 쇼크 세라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쇼크를 줘서 이제 견고하게 만드는. 근데 쇼크니까 이제 일종의 그 뭐죠? 우리가 그 독감 주사 맞듯이 살짝 아프고 넘어가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살짝 이제 아플 건데 잘 회복을 하는지 이제 요거를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해시 파워가 잘 회복을 하는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채굴자들이 사실 채굴자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채굴기를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개중에는 아마 더 싼 전력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주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딱히 뭐 안 될 거라고 믿는 건 아닌데 그냥 만약 높아심에서 뭔가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된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공급 면에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 면에서는 이제 뭐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매크로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 이제 ETF를 제외하고 또 한 가지 뭐 수요에 중요한 어떤 수요 그 창출원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 회계 기준으로 인해서 생기는 법인들의 뭔가 변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리플 케이스랑 그레이스케일 케이스에만 너무 저 꽂혀가지고 다른 걸 우리가 놓쳤는데 사실 연초에 보면은 SEC가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의 소송건도 있고 사실 그 다음에 또 팩소스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팩소스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 그거 완전히 저 어떻게 됐는지 잘 저 업데이트가 저는 안 되고 있는데 혹시 뭐 영상 보고 계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저도 알고 싶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웰스 노티스까지만 보내고 뭔가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팍소스는 웰스 노티스 이후로는 저도 소식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뭐 굵직굵직한 소송건들이 있고 뭐 코인베이스 같은 것이 상당히 뭐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물 ETF 이야기가 또 이제 그래도 가장 지금 현 시점에서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만 또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가짜뉴스 이후에 한번 펌핑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좀 진정세에 있다가 이제 그 DTCC에 이제 티커 IBTC가 등록이 되면서 완전히 본격적인 좀 랠리를 시작하는 분위기인데, 역시 우리가 좀 예상했던 그대로 블랙락이 지금 현재 어떤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가짜뉴스 이후에 블랙락의 래리 핑크 CEO가 Fly to Quality라고 해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모두 이제 올해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이 월가의 제왕들, 래리 핑크 같은 분들은 비트코인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비트코인과 어떻게 좀 뭐 사랑에 빠졌다고 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많은 애정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럼 이제 레리 핑크랑 친한 사이 아니면 잘 모르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인데 제 나름대로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한번 추측을 해보면은 일단 뭐 두 가지였을 것 같아요. 하나는 2021년 불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뭔가 관심을 갖고 좀 더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는 게 사실 가격이 되게 동기가 되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었던 거고. 가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뭔가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참모들이 또 많이 이것저것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거를 많이 깨달았겠죠. 그래서 그 깨달은 시점이 사실 ETF 신청한 6월이 아니고 저는 더 전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작년 2022년 한 여름쯤부터 이제 블랙락은 코인베이스랑 협업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그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알라딘이라는 그 트레이딩 플랫폼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도록 고객들이 이제 그런 협업이랑 그 다음에
블랙락 내에서 비트코인 사모펀드를 내기도 했었고, 네. 예, 그러니까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21년의 불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블랙락이라는 굉장히 이제 지금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치에 와 있는 거대한 자산운용사 이제 수장인데, 레리 핑크가 그러면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올 텐데, 예, 그리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을 테고. 그래서 아마 이분이 깨달은 거는 이제 이런 걸 것 같아요. 금융 시스템이 변천되어 온 역사를 보면은 사실 이 기술 발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등장 이전까지 완결되었던 그런 어떤 금융 체계는 이 가치 이동이 굉장히 제한적인 환경에서 형성된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물건 자체로 진정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는 우리가 과거에 많이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사용했던 이제 금이나 은 뭐 이 정도인 거고 네. 그 외에 우리가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따져보면은 누군가의 채무인 거거든요. 네. 채무와 채권 관계에 의해서 뭔가 가치라는 게 형성이 되고 그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를 각자 그 중개인들이 관리하는 그 장부로서 우리가 이제 인증을 하고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치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중개인들의 사일로를 형성해서 있는데 그런 사일로를 형성하고 있는 중개인들끼리 뭔가 인포메이션을 교환을 하면서 가치의 이동을 이제 구현을 했던 건데 이제 그런 방식이 더 이제 낡은 방식이 돼버린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누군가의 채무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으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이동이 제한되지 않는 게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깨달는 순간 아마 레리 핑크 같은 분은 이게 지금까지의 금융 시스템이 이게 완전히 송두리째 바뀔 수가 있겠구나를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게 하나씩 바뀌지는 않을 테니까 두 가지 이제 초이스가 있는데 많은 그 금융 엘리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는 그냥 이 비트코인과 그 관련 기술을 죽이는 걸 거고 그게 사실은 더 초반에는 바랬던 것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들 초반에는 다 이거는 뭐 사기니 레리 핑크 본인도 이거는 뭐 그 머니 런더링의 뭐 인덱스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랬던 건데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그냥 죽이지 않고 저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깨달으면은 레리 핑크 같은 그런 반응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니까 서서히 시간을 두고서 바뀔 거고 그렇다면 이거를 조금이라도 빨리 내가 끌어안아서 적응을 해나가는 것이 유리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월가의 제왕들이 지금 월가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 보면은 아마도 어떤 인지하는 타이밍은 조금 달랐더라도 아마도 다 좀 이걸 인지를 하고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정황상으로도 그렇고 다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락의 레리 핑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블랙락이라고 하는 회사가 진짜 미국의 어떤 전통 금융권의 공룡들은 100년 넘게 된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역사 자체가 굉장히 짧죠. 어떻게 보면 한 35년에서 40년 정도 기간인데 세계 1위의 자산 운용사가 됐다라는 게 이 레리 핑크가 보통의 어떤 해안을 가진 사람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이 블록체인과 이 크립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아마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감을 또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월가에서는 현물 ETF 말고도 여러 가지 또 어떤 그림들을 그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개인 퇴직연금 이 401k 계좌에다가 비트코인을 입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을 필두로 한 민주당이 발끈해가지고 절대 안 된다 막 이렇게 막아서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 금융기관들이 401k 계좌에다가 비트코인의 투자를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 401k라는 거는 이제 그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계좌잖아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뭐 수시로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트레이딩 계좌는 아니고 그 장기 보유 목적인 계좌이고 장기 보유 목적으로 자산에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자산 배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산 배분은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라서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자산 운용사들을 지배해온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 거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 내에서 일부를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
이제 기존의 자산들과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에 투자를 하면은 거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혜택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리스크를 늘리지 않고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것, 자산 다각화의 효과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러한 이론에 입각해서 지금 전 세계의 그 자산운용사들은 자산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선두자적인 역할을 한 게 이제 예일대 기금이거든요. 예일대 기금. 이제 우리나라가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학교에 그 기금같이 중요한 돈을 위험한 자산 어떻게 투자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거는 그러니까 거기다 몰빵을 하는 게 아니고 배분을 하면서 일부를 넣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는 이게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일대 기금이 80년대 중반부터 당시에는 이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인데 되게 선두자적인 역할을 하고 그 적용을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많이 냈었고, 그 이후로 자산운용사들이 많이 따라한 거죠. 다른 미국 대학교의 기금은 물론이고 자산운용사들이 전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들이 그걸 따라하기 시작했고, 근데 그 움직임을 주도한 분이 데이비드 스완슨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도 한 2년 전인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마 돌아가셨는데 그 예일대 기금을 운용을 하면서 엄청난 수익률을 내고 또 후배들도 많이 양성을 해서 그 후배들이 지금 다른 대학교의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고 자산운용사 여기저기에 또 이제 많이 진출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 거죠. 어쨌든 좀 약간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에 투자한다는 이제 그러한 원칙은 401 그 401k에도 분명히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그러한 초이스가 이제 피델리티 고객들한테는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선택권이 생겼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고객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만약에 피델리티 외에도 다른 자산운용사들 도 이러한 어떤 그 고객들한테 정말 부가가치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사실 사업자로서는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인데 얼마든지 다른 그런 자산운용사들도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결국은 계속해서 어떤 보편화될 수 있게 어떤 글로벌 표준처럼 이렇게 좀 계속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실 좀 일부 질문 중에서 제가 좀 가장 중요하게 저도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인데, 센터장님께서도 이거를 이제 이 코빗 리서치 또 코빗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게 지금 현재 가격에는 크게 반영이 안 됐지만 이게 마일스톤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변곡점 이런 개념일 텐데, 미국의 회계 당국인 재무회계기준위원회 FASB가 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기업들이 이 공정가치 회계를 적용해서 시장 가격을 즉시 손익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런 이제 기사가 전해졌는데, 사실 이야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결국 이걸 통해서 기업들의 잉여 자금이 비트코인에 투자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저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효과를 이제 볼 수 있을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지난 불장을 잠깐 되돌려 보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불장이 2020년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 한 10월 정도까지 된 건데, 되었습니다. 그 초반에 굉장히 화두가 되었던 내러티브 중에 하나가 법인들의 잉여 자금을 투자한다는 거였잖아요. 일단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그렇죠.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이제 그 스타트를 끊었고 한 2020년 8월 정도였는데 이제 그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하니까 다른 법인 그런 어떤 그 상장회사나 이런 법인들도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매입을 했었고, 스퀘어 지금 이름을 블럭으로 바꿨지만은 그런 데서도 매입을 했었고, 한국에 이제 넥슨도 이제 그런 걸 샀고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스트라테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약간 선두주자였기 때문에 기업의 잉여 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무슨 세미나 같은 거를 2021년 2월쯤에 했어요. 그래서 2,000개 회사가 참여를 하고 뭐 그래서 상당히 뉴스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한 그 정도에서 그냥 끝나버린 거죠. 법인들의 그 투자가. 그래서 왜 이게 더 많은 법인이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이제 회계 기준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때 비트코인을 보유한 법인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셋업이 되어 있었던 거죠. 네네. 예, 이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은 이제 무형자산, 장기 무형자산으로 이렇게 회계 기준상 네. 정의를 내렸던 거예요. 아, 무형자산. 예, 예. 장기 무형자산은 그러면은 법인들이 그 가치를 평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 일단 장기 무형자산이라는 거는 그 가치라는 게 보통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됐을 때 그 시가를 적용하게 되는 건데 장기 무형자산은 잘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안 되는. 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뭔가 시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그걸 반영을 하라. 네. 그런데 오른 거는 반영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장기 무형자산은. 그리고 대신 그 장기 무형자산을 매각을 했을 때 그때는 매각 가격이 있을 테니까 그때 그 매각 가격을 적용을 해서 재평가하는 이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기 무형자산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특허나 뭐 저작권이나 뭐 운영권 이런 거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물론 그러한 권리들은 그러한 무형자산들은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게 잘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런데 비트코인은 사실 상시 거래가 되고 있고 24시간 시간이 어디서가 항상 이제 거래가 되는 그런 자산이니까 그런 자산을 마치 저작권이나 뭐 특허 같이 그런 이제 이걸 저가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저가법을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한다는 게 뭔가 좀 모순인 거죠. 확실히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아마 마이클 세일러도 굉장히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그 미국 그 재무회계기준위원회 FASB라는 곳에 이제 많이 의견을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받아들이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몇 달 전에. 그래서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 2025년부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적용은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이제 적용을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러한 새로 생긴 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익숙해지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잉여 자금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불장이 또 오게 되면은 기업들의 더 참여들을 더 많이 유도할 수 있는 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제 커스터디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 텐데요. 요즘에 뭐 많이들 커스터디 들어보셨을 텐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우리 투자자들은 이게 뭐 커스터디가 수탁이라는 뭐 용어인 건 알겠는데 이게 뭐 어떤 개념이고 도대체 왜 중요한 건가 자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 또 다녀오시면서 그런 커스터디 기업들을 직접 또 센터장님께서 탐방을 하고 오셨는데 이 커스터디의 개념과 이 중요한 이유들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재밌는 게 가상자산업계에서 커스터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실 이게 스탁업인 거죠. 스탁업인데 이 스탁업 혹은 뭐 커스터디라는 사업이나 서비스는 되게 역사가 길어요. 그래서 고대 문명 때부터 있었던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예를 들면 뭐 밀 농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밀 같은 게 중요하니까 그걸 저장하는 근데 장소를 이제 사원을 사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 있는 당시에는 이제 종교 리더들의 그 권위를 이제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사원을 이제 아주 훌륭한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이제 어떤 물리적으로도 안전한 보관 장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가치 저장하는 수단이 이제 뭐 그런 농산물 같은 거에서 이제 금이나 뭐 이런 걸 변하면서 금이나 은의 그 장인들이 이제 금을 보관하는 그런 시설들을 이렇게 잘 준비하다 보니까 금 장인들이 금의 수탁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금을 맡기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증표로 이제 영수증을 내줬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사람이 금을 갖다가 동시에 안 찾아가니까 그냥 공수표를 발행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이제 현대 은행 시스템의 시작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현대 은행의 전구체 완전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커스터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커스터디라는 업은 이제 아직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인식을 못하고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데 사실 이제 금융 시스템의 어떤 근간이 된 서비스인 거고 소위 말하는 이제 전통 금융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전 세계 부 대부분은 이제 부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는 이 전통 금융권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수탁업 이제 기반을 두고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 가상자산이 더 크려면은 이 제도권에서 관리되고 있는 이 수많은 부가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제도권 자금에 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 굉장히 늦은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제도권 시스템 안에
가상자산 자체를 보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나 설비가 갖추어지면은 네. 제도권에 있는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더 빨리 흘러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커스터디 시설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특히 이제 커스터디가 개인들은 물론 개인 지갑에 보관하고 뭐 이럴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이 전통 커스터디 업체들을 사용해가지고 보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법인 자금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법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어떤 방해 요소나 그거를 막는 어떤 법적 조치가 없기 때문에 옛날부터 법인들의 가상자산 소유하게 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커스터디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고, 그런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네. 굉장히 큰 사이즈로 지금 성장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베이스의 자회사로서 이제 존재를 하는데, 네. 예, 거기는 이제 금융당국의 라이센스까지 받아서 이제 공식적으로 커스터디업을 하는 회사인데, 네. 지금 수탁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1,000억 달러 정도, 1,000억 달러를 넘는다고 그래요. 1,000억 달러, 네.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큰 어떤 규모로 성장을 한 거죠. 네.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한국은 그러면 어떠냐? 네. 예, 봤을 때는 한국은 있습니다. 저희도 네. 2018년, 19년쯤부터 이제 그 스타트업체들이 생겨났는데, 네. 그 스타트업체들이 크게 성장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예.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국내에서는 법인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거를 네. 예, 금융당국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막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결국 수요를 막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될 수가 없다. 네,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요 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스타트업 자체는 이게 B2B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수요가 이제 법인들로부터 나와야 되는 건데 네. 그 수요를 막고 있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거든요. 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뭐 이런 회사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고, 네. 그 외에도 또 이제 파이어블럭스 뭐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네. 가서 만나본 네. 회사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는 이제 커스터디 솔루션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인데, 네.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작은 회사예요. 네. 한 3명 정도의 창업자가 2018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5년 지나가지고 네. 두 단위의 기업 가치를 받는 와. 회사로 성장을 해서 600명의 직원이 있고, 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장을 한 회사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2018년에 같은 시간에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겼어요. 커스터디 네. 솔루션 제공하는. 네, 네. 근데 거의 뭐 어디 성장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네, 성장 맞습니다. 기회를 고스란히 우리는 다 놓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그런 경제 가치 창출의 기회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 네. 거기서 창출되는 고용 효과 이런 것도 누리지 못하고, 네. 또 그 결과 한국에서는 이제 법인이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을 못 하니까 네. 다 싱가포르나 뭐 이런 데 나가서 뭘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다 외국으로. 예. 이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불출보다도 더 심각한 이제 인력 유출인 거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노하우를 이제 축적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 게 전부 다 해외에서 외국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한국인들은 그런 어떤 노하우를 축적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은 경쟁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죠. 격차가 엄청 많이 예, 벌어졌습니다. 엄청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중장기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공동체의 어떤 그 국가 경쟁력이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어떤 사고를 막아야 돼 뭐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진짜. 네, 굉장히 근시안적인 접근 방식이고, 과하게 말하면 되게 무책임한 이런 조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산업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좀 하지 않고 또 좀 굉장히 깊게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도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센터장님 말씀 들으면서 또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 이제 센터장님이랑 인터뷰를 하러 오면서 이제 기사를 또 서칭을 해봤는데, 지금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제 금융위원장이 앞으로 뭐 법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이제 형성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저희 가상자산 또 커뮤니티에서는 그 글들이 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뭔가 국내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은 뭔가 많은 어떤 법적인 어떤 변화들이 필요한 건데, 제도적으로 정비돼야 되는 곳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되게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인이 참여를 못하는 이유가 법이 막아서는 아니거든요. 네. 법에는 어디에도 법인들은 가상자산 진출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규정은 없는데. 예, 없고 이게 행정지도라는 거거든요. 행정지도. 예. 네. 이제 행정지도라는 단어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은 법적 근거 없이 행정기관이 그냥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네. 뭐 하지 마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 한국에서는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거를 당연한 걸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법치국가에서는 법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법에 근거 없는
이러한 어떤 권력 행사. 네. 예. 이거는 만약 미국 같으면 행정 절차법 뭐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그레이스케일이 이번에 그래가지고 네, 바로 예. 다시 되치게 하는 그런 그렇죠. 예, 네. 소송도 가고 이런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뭔가 갖추어져야 되는 부분 모르겠어요. 어떤 이게 이제 법에 뭔가 못하게 된 게 없기 때문에 그건 네. 그거는 모르겠고. 뭐 제도적으로. 네, 제도적으로 네. 제가 한다면은 뭐 이런 게 그러니까 뭐 제가 많이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미국에서는 법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게 한국에만 있는 어떤 그런 제한적인 요소인 거거든요. 미국에서 뭔가 이게 법적 제도가 거기는 돼 있어서 그 허용을 하고 우리는 안 돼 있어서 안 하고 있나 이런 건 아닌 거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잘 할 수 있는 이유는 신생 기술에 대한 교육이나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네. 포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저한테 뭔가 우리가 갖춰줘야 될 게 있다면은 그냥 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교육이나 그냥 리스크 관리? 네. 사실 리스크 관리 이거 가상자산이랑 상관없이 그냥 금융의 지식이 있으면은 누구나 원래 있는 거거든요. 네네. 리스크 관리에 대한 지식은. 맞아요. 그런 교육을 좀 더 높이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좀 다른 이제 주제로 조금 저희가 들어가 볼 텐데요. 또 센터장님께서 미국에 가셔가지고 SEC 또 위원을 만나 뵙고 오셨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SEC의 분위기가 어떻고 우리가 이제 그 관련해서 어떤 좀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SEC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고 우리가 이제 게리 겐슬러가 너무 독단적인 행동을 하니까 뭔가 게리 겐슬러가 다 알아서 막 다 이걸 해석을 하는데 게리 겐슬러가 본인이 스스로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는 5명의 위원이 있고 나도 그 중에 한 명이다. 절대 내가 마음대로 한 거 아니다. 이렇게 뭐 본인을 좀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SEC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이 SEC라는 단체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SEC는 한 1940년대에 이제 대공황 이후에 네. 만들어진 거고 이제 네. 그 이전에는 SEC 같은 게 없어서 미국의 주식시장도 이제 아사리판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사고가 이제 대공황 1920년에 대공황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약간 되게 사기나 이런 것도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관리 감독을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연방 정부 레벨에서 네. 그 전에 주 정부에서는 뭔가 나름 이제 관리한 기관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기준도 각자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연방 정부에서 해야 되겠다고 이제 그런 어떤 의견이 형성이 돼서 만들어진 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초대 이거 여담이긴 하지만은 초대 SEC 의장이 누군지 아세요? 존 F 케네디의 아버지였어요. 정말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존 F 케네디가 참 좀 부유한 집안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주식 투자로 많이 이제 돈을 번 그런 분이라서 네. 코인 시장으로 치면은 이제 코인으로 부자가 되니까 네. 이제 이 주식 시장을 많이 아니까 네. 네가 한번 이걸 감독을 해라. 약간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여담이고 그래서 이제 그 초대 그 의장이었고 그때부터 쭉 이제 이어져 온 건데 네. SEC는 처음에 생길 때 어떤 기관, 어떤 감독 기관이 되려고 했냐면은 네. 메리트 레귤레이터가 아니고 디스클로저 레귤레이터가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메리트 레귤레이터는 어떤 투자자 보호를 해야 되는데 투자자 보호를 이제 SEC의 그 미션이 이제 3가지거든요. 투자자 보호, 그 다음에 시장의 효율성 도모, 그 다음에 3번째가 자금 조달 촉진 이렇게 3가지거든요. 이제 첫 번째가 투자자 보호인데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2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거는 위험하니까 투자하지 마. 이거는 투자해도 돼. 하고서 레귤레이터가 정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디스클로저 레귤레이터인데 투자 결정은 투자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이 투자 결정을 올바르게 내릴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이제 공정하게 하는 것만 관리하겠다. 이게 디스클로저 레귤레이터인 거거든요. 그래서 SEC가 생기기 전에 주정부들은 되게 메리트 레귤레이터를 하는 데가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거기 이제 부패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누가 자금 조달을 하고 싶을 때 와가지고 이제 우리는 해도 되는 걸로 좀 해줘 이렇게 막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뇌물도 오고 가고 이제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SEC를 처음 만들 때는 이제 디스클로저 레귤레이터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시를 기준으로 공시를 요구하는 이제 그런 레귤레이터가 된 거고 이제 그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 5명의 위원회로 조직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게리 겐슬러가 얘기한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3가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고 그런 중요한 행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5명의 위원들이 투표로 결정을 하는 거고 그 투표의 그
비중은 다 똑같아요. 5명이. 5명이. 예. 네. 사실상 의장이 가장 권한이 좀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 어떤 안건을 투표에 붙일지를 의장이 정해요. 그러네. 그러면 권한이 생각보다 많이 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이제 권한이 크다고 할 수가 네. 있는 거고요. 예, 좀 얘기가 그려졌는데 어쨌든 네. 예, 약간 이제 SEC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역사를 갖고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5분 중에서 유독 이 헤스터 퍼스 의원이 가상자산을 너무 좀 많이 옹호를 해주셔가지고 이 크립토맘 이렇게 불리는데 저렇게 가상자산을 옹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헤스터 퍼스 이분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자기가 꼭 크립토만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네. 혁신을 옹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혁신, 해요. 네네. 네. 그래서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보면은 크립토 외 다른 이슈, 뭐 ESG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항상 혁신을 우선시하는 그런 발언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 크립토에 관련돼서는 투자자 보호도 하면서 그렇지만 혁신을 해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거의 일환으로서 이제 그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이라는 거를 2, 3년 전에 만들었거든요. 이분이 주도해서. 이분이 주도해서.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네.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이해를 해서 네. 그거에 맞게끔 투자자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상자산 프로젝트라는 거는 몇 명 소수의 그 개발자들이나 어떤 창업자들이 모여서 시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중앙화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가 생긴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주도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이 프로젝트의 흥망성쇠에 끼치는 영향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정보가 있을 거고 네. 그들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그 정보를 더 쉽게 취하는 반면에 네. 아웃사이더는 그 정보를 갖다가 접할 수가 없으니까 네. 정보 비대칭이 생기기 때문에 네. 초창기에는 뭔가 그 개발자들이나 창업자들, 프로젝트 리더들한테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된다는 의무를 부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프로젝트가 성장을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탈중화가 많이 진행이 되면은 네. 더 이상 이 프로젝트 리더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커지지 않게 되면서 네. 그들한테 정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이제 무의미해지는 네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나중에는, 네. 뭐 그런 의무에서부터 이제 해방시키자 뭐 이러한 내용인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반드시 필요한 어떤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바라는 것들이 결국은 혁신을 해치지 않고 이 투자 환경이 개선되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좀 집중을 한 조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세부 내용들을 좀 보면은 이 뭐 과대 해석으로 인한 정권성 논란, 뭐 공시 의무, 그리고 탈중앙화 수치화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세 가지가 다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2가지 정도를 먼저 좀 자세하게 여쭤보자면 이거는 이제 코비 리서치 센터의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보면 헤스터 퍼스 의원이 리플 소송에 대한 법원의 약식 판결은 투자 계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점에서 고무적이다. 자, 이렇게 지금 법원의 판결들을 옹호를 하면서 지금 과대 해석으로 인한 정권성 논란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 하위 테스트에 대한 이 투자 계약에 대한 약간 오해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네네, 지금 네, 맞습니다. 예, 증권법에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증권이 뭐냐를 이제 미국 증권법 1933년 증권법에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네. 증권이 뭐야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어요. 네. 지분증권, 채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열이 돼 있고 네. 거기에 해당하는 거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 증권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유통시장에서 그것이 유통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증권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 네. 근데 이러한 열거되지 않았지만은 증권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네. 그런 상황까지 포섭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투자계약이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투자계약을 갭필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갭이 있기 때문에 그 증권법상에 네. 그 생기는 갭을 포섭하기 위해서 네. 만든 게 투자계약이라는 거고 투자계약이 뭔지를 우리가 성립이 되는지를 확인하려면은 그때 이제 하위 테스트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위 테스트의 4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두 사람 간의 어떤 그 거래 관계에 증권 투자계약이 성립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럼 그럴 경우에는 이게 증권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건데 두 사람 간의 계약관계가 증권인 거지. 그 계약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치 전달 수단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거 자체가 증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위 테스트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오렌지 농장에 관한 거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오렌지 농장을 운영하는 하위라는 회사랑 네. 그 농장을 분양받은 분양자들 사이의 계약 관계 그게 증권이라는 얘기지. 네. 오렌지 자체가 증권은 아니라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역사를 보면 다양한 물건들이 투자 계약에 사용이 됐어요. 네. 비버, 비버. 동물까지도 있어요. 네. 네, 비버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위스키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비버는 증권이 아니고 위스키도 증권이 아니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뭐 XRP의 예를 들면은 네. 리플이라는 회사가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XRP를 뭐 매각을 했는데 네. 그 자금 조달을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과 있었던 그 관계 네. 그게 증권이라는 거지. 네. XRP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예. 네. 이건 굉장히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SEC는 자꾸 이 XRP나 뭐 기타 그런 가상자산들이 자금 조달하는 그 상황에서 성립된 투자 계약을 계승했다. 네. 그래서 XRP 자체도 투자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인바디먼트 티어리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제 이 이론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 이론을 주장하면서 코인베이스가 거래하고 있는 이 코인들도 다 증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증권거래소다. 네. 우리 관할권에 들어온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확대 해석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지금 아직까지는 사용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예. 이거 향후에도 없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예. 네, 이번에 리플 판결로 그게 또 다시 한번 재확인된 것 같아요. 네네. 그 리플 소송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사점. 그러니까 이게 리플에 투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소송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그 얘기는 뭐 확실히 사실로 맞습니다. 예, 그건 이제 증권이 무엇인가의 정의를 내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획을 그은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앞서서 이제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 말씀하셨을 때 탈중앙화가 이제 높아진 수준까지 갔을 때를 어떤 경계로 했을 때 이제 뭔가 어떤 변화들이 또 이제 일어나게 되고 어쨌든 그 전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떤 그런 안전성들을 더 이제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탈중앙화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수치화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이게 어느 정도가 탈중앙화 됐다 이거를 이제 정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선 첫 번째는 탈중앙화에 대한 정의가 어려운 거고 두 번째는 이 보고서에 보면은 헬스타퍼스 의원이 지금 코비 리서치 센터에서 지표로 이 탈중앙화 지표를 이렇게 제시하는 것을 굉장히 흥미롭게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중앙화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수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탈중앙화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좀 아무렇게나 좀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굉장히 쉽게 사용합니다. 근데 뭐 사실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죠. 우리가 저도 뭐 이 업계 들어오기 전까지 이런 단어가 맞습니다. 있는지도 몰랐는데 근데 뭐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뭐 분산된 주인 없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더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하고 싶으면 이제 인터넷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탈중앙화라는 개념이 사실 또 이제 좀 상대적인 개념이고 제 의견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얘기하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됐다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 뭐 클라이언트가 하나가 90%인데 이게 뭐 탈중앙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안에서도 중앙화된 요소들이 조금씩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거고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중앙화된 요소들도 이렇게 분산화시키고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런 개념인 건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잘 동의를 안 하니까 객관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한번 수치화해보자 하는 의견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리포트에서 이제 저희 리포트에서는 지금 업계에서 그런 연구되고 제시되고 있는 기준 몇 가지를 소개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리포트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엔트로피 지수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니 지수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나카모토 개수라는 게 있고 이렇게 3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고 이 리포트에서는 지금 뭐 어느 기준이 꼭 어떤 정석으로 자리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그 지니 개수하고 나카모토 개수를 이용을 해서 이 블록체인의 5분야에 이걸 적용을 해서 개수를 측정을 하고 있어요. 6개월에 한 번씩. 채굴자나 밸리데이터, 그 다음에 노드, 그 다음에 개발자 기여도,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자산 분포도 요 5가지 분야에서 이 2가지 개수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 6개월마다 리포트로 이제 발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언급을 한 거죠. 제가 이제 그 퍼스 위원하고 얘기를 하면서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이 되게 탈중앙화가 일정 수준이 지나면은 이제 공시 임무를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측정하면 좋겠냐고 제가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근데 뭔가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하면서 거꾸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리서치에서 이런 걸 한번 했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게 있었냐고 이제 모르시더라고요. 이 나카모토 개수나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연구하신 분들 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어떤 그런 VC나 이런 데서 연구를 한 건데 예, 아직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냐 그러면서 되게 흥미로운 어떤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코멘트를
했던 부분을 언급을 한 겁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조항을 이제 또 더 뭔가 보완하는데도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네, 해봤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SEC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정도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실 만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올 초부터 계속해서 지금 집행 위주의 정책으로 막 아무데나 막 기소를 하고 막 이 웨이스 노티스를 발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SEC가 뭐 유례 없이 많은 비난들을 받았는데, 자, 지금은 이제 현물 ETF를 곧 승인할 것이다. 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캐시우드 CEO 같은 경우도 우리 SEC가 달라졌어요.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고 봐도 될까요? 바뀌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소송을 막 일으켜가지고 피드백을 받은 거잖아요, 법원으로부터. 네. 본인들이 분명히 이제 너네 잘못됐다. 약간 얘기를 네. 그 피드백이 왔으니까 이제 자기네들 리소스도 한정적이고, 네. 예.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소송은 이제 안 먹히는구나. 네. 뭐 성공한 것도 있으니까 예. 여태 것과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공세들이 완전히 끝나진 않겠지만 예전처럼 무분별하게 막 우죽순으로 하지 않고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전략적으로 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크립토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이 헤스터 퍼스 의원이 SEC 위원장이 뭐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뭐 희망 사항인데, 최근에 이제 톰 해머 의원이 이제 낙선하긴 했는데 뭐 하원 의장이 되었으면 약간 이런 비슷한 느낌인데 어떻게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이제 대통령 권한이거든요. 네. 예, 예. 백악관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백악관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근데 퍼스 의원은 이제 공화당 쪽 사람이고, 네. 그래서 2024년 내년이잖아요. 네. 내년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이제 퍼스 의원은 그 경력을 보면은 젊었을 때 SEC에서 일을 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보좌를 하면서 일을 했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의회 쪽으로 잠깐 갔다가 커미셔너로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SEC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리 겐슬러 같은 그런 사람은 전혀 SEC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온 거고,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깊게도 안 들여다봤는데. 그러니까 SEC를 잘 아는 분이고, 그리고 제가 이런 것도 봤어요.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 올라온 기사인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헤스터 퍼스 의원. 예. 그래서 게리 겐슬러조차도 네. 그 정책적인 면에서는 정반대 의견이지만은 네. 직장 동료로서는 굉장히 존중한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헤스터 퍼스 의원도 이렇게 뭔가 항상 코멘트 할 때 보면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맙게 생각하는 말을 네. 많이 하고 괜찮은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인품이 좀 되게 좋은 네. 많이. 그래서 네, 만약에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저도 네, 저희 한번 또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네. 저희 또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더 가지시는 리플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또 SEC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리플 관련해서는 가장 좀 화제가 됐던 건데, 이 SEC가 이 토레스 판사에게 보낸 이제 문서를 통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와 그리고 크리스 라슨 회장에 대한 개인적인 이 소송들, 이 개인에 대한 소송들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리플 측에서는 약간 SEC는 뭔가 좀 합의한 것 같은 스탠스를 보였는데, 리플 측에서는 항복이다. 이거는 본인들이 완전한 승리다. 이렇게 좀 약간 조금 더 약간 격앙된 느낌의 또 표현을 좀 사용을 했는데, 네.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법인이 소송 나가는 거랑 또 개인 신부가 소송 나가는 건 굉장히 다르잖아요. 얼마나 네. 그게 마음 심리적으로 네, 압박이고 이제 네. 여기서 해방이 되니까. 네네. 근데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그 법 분야에서도 리티게이션이라고 말하는 소송에 대한 분야는 또 이게 특화된 거거든요. 이제 변호사분들 보면 리티게이터는 또 따로 있는 되게 전문 분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거나 이제 의견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SEC도 처음부터 이거를 공판까지 갈 생각이 있어서 한 건 아니고 압박을 주기 위한 전략적인 소송이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아예 계획적으로. 그렇죠. 예, 이 개인들을 갖다가 이제 그 소송을 한 이유는 이제 그런 이유에서 한 거이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게 공판이 되면은 막 또 증거 제출을 하고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그 공판 과정에서 이제 크리스 랄슨이나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 측에서도 이제 변호를 하기 위해서 막 증인들을 불러올 건데 그 증인 리스트에 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윌리엄 힌맨 같은 사람들. 힌맨 같은 사람. 네. 그래서 아예 그런 걸 이렇게 다 모든 걸 고려해 봤을 때
그냥 여기서 이거는 그냥 취하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해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견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항소를 하려면은 네.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1심이 완전히 끝나요. 왜냐하면 지금 중간 항소가 거절당했기 때문에 네. 유일하게 항소할 수 있는 방법은 1심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이 공판이 길어지면은 그 타이밍이 너무 길어지니까 네. 좀 빨리 빨리 1심을 끝내고 항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했을 거다. 네,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사실 부분적인 승리다, 부분적인 패배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개인에 대한 소송들을 취하하고 나면은 남은 소송들은 이제 법인데 SEC와 법인으로는 어떤 소송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취하한다고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전문 용어로 레메디라는 부분인데요. 네, 레메디. 이게 뭐냐면은 증권법 위반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예, 기관들을 상대로 XRP를 네. 매각한 게 증권법 위반이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레메디를 정해야 되는 거죠. 레메디니까 시정상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뭐 쉽게 얘기하면 벌금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법원이 어떤 벌금을 그 액수를 정해야 되는 거고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소송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존 디튼 변호사라고 이제 트위터에서 네. 많이 굉장히 사람들이 유명한, 팔로우하는 분인데 그분의 의견에 따르면 이제 우리가 LBRI 케이스를 참고해 볼 수 있다고 해요. 이제 LBRI는 이것도 이제 리플과 비슷한 케이스였던 네. 거죠. 훨씬 더 작은 회사인데 네. SEC가 LBRI라는 회사가 LBC라는 토큰을 팔아서 자금 조달을 했으니까 이거는 증권법 위반이라고 이제 고소를 했던 거고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네. 이렇게 약식 판결이 나왔었죠. 그 네. 나온 게 2022년 11월이었는데 이제 당시에 약식 판결이 나온 다음에 SEC가 그런 벌금으로 2천만 불이 넘는 액수를 이제 요청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판결이 올해 7월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8개월 정도 이제 시간이 소요된 거고 실제로 법원이 그 판결한 그 액수는 훨씬 적은 13만 불이었어요. 와, 너무 그냥 10분의 0.5%. 거의 0.5%. 네, 0.5%예요. 와, 그러니까 이건 SEC가 또 완전히 완전 말도 안 되는 액수를 요청을 했던 건데 네. 어쨌든 그걸 참고를 해보면은 네. 이제 리플도 기관 매각한 금액이 7억 불을 넘어요. 7억 불. 네, 7억 불 사이즈로 넘어. 확실히 7억 다르네요. 7천만 불이었던 네.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걸 다 뱉어내라고 요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SEC가. 네. 물론 그러고 요구하고 싶겠죠. 네, 지금 상황에서. 네, 중에서. 그러면 이제 이거 리플도 이에 대해서 뭔가 실제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를 주장을 해야 될 거고 네. 몇 가지 근거는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XRP를 매각을 했지만은 네. ODL 때문에 매각한 거는 이거는 자금 조달과 무관하기 네, 때문에 무관한 겁니다. 빼야 된다. 네, 뭐 이렇게 네. 주장할 수가 있는 거고. 아, 네.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존 디튼 변호사에 의하면은 매각한 것 중에는 광고비나 뭐 보험비로 내기 위해서 한 것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면은 실제는 7억 불보다는 좀 작은 그렇죠. 숫자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ODL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는 또 어떻게 좀 봐야 되는 네, 부분들이 그쵸.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래도 가장 많이 투자자들이 바라는 거는 좀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SEC가 개인 소송을 취한 거는 본인들에게 이득이 없을 것이고 손해가 더 많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한 건데 궁극적으로는 이 소송이 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어떻게 좀 크다고 보시나요? 네, 합의 가능성은 항상 이제 있는 건데 네. 이게 지금은 이 소송이 이 레메디에 관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SEC가 만약에 7억 7천만 불을 다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예, 그러면은 뭐 그냥 네. 좀 적당히 퉁치자 네. 어떤 액수를 제한을 해서 합의로 끝낼 수가 있는 거고 네네. 이제 올해 뭐 만약에 8개월 걸릴 거라면은 예, 그렇게까지 안 가고 빨리 끝내는 거고 근데 이제 리플 입장에서는 합의 조건으로서 이제 절대 항소나 뭐 이런 거 할 수 없게 할 수 없게. 예, 네.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건 그냥 끝나는 거죠 여기서. 네. 예, 끝나는 거인 거고 만약에 SEC가 뭐 절대 합의를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8개월이 됐건 1년 됐건 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SEC가 뭐 또 항소를 또 고려를 해볼 수는 있을 것 네네. 같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합의로 끝나는 게 리플 측에서도 가장 좀 원만하게 끝나는 네, 상황이라고 그럴 수 봐야 있을 것 되는 같아요. 거고 네. 왜냐면 이게 결국은 뭐 어쨌든 금액도 금액이지만 계속 시간을 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는 개념이어서 네. 지금 리플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합의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자 지금 리플랩스가 올해 4월에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를 했고 거기 굉장히 좀 많은 또 굵직굵직한 금융기관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주주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겠다라는 또 채용 공고도 올렸는데 리플랩스의 어떤 상장 가능성은 뭐 아무래도 또 SEC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문제여서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리플랩스가 상장을 좀 추진하는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이렇게 여쭤보면 어떨까 싶으면 상장이 가능성이 좀 어떻게 보시는지랑 그리고 상장할 경우에
이 XRP 토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원장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예, 상장의 요건을 맞춰야 되거든요. 네. 예, 제가 그 미국 증시에 상장하기 위한 요건이 뭔지 제가 정확히 지금 다 기억을 못 하는데, 네. 그래도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이 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영업이익 수준에서도 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게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리플이라는 회사의 회계 재무 구조는 이제 지금은 상장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 의무가 없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밖에 못하는 거고, 그래서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소스로 듣는 정보는 이 회사가 매출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이제 듣고 있거든요.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매출 자체. 이제 어떤 분들 이거에 대해서 저기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게 ODL로 매각이 있는데 왜 매출이 있는데, ODL이라는 거는 이제 이거는 보통 이런 어떤 자산을 매각은 매출로 인식을 안 하잖아요. 회계상.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건 좀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IPO를 곧 할 거냐? 이건 좀 제가 지금 추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가능성은 추측하기가 어렵다. 진짜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했을 경우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이제 XRP에는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리플사라는 회사 자체의 인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XRP라는 자산에 대한 어떤 세간의 관심?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XRP 가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임팩트는 그 정도까지일 거고, 인지도, 그 정도일 것 같고, 실제적으로 XRP 사용 사례가 늘어나는 거는 이제 IPO를 하면서 새로운 자금이 들어올 건데, 그거를 사업 성장시키는데 뿌려나가는데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리플이 제공하는 페이먼트 솔루션하고 XRP의 연결고리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정비례 관계는 아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 변화에, 그 관계에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은 지금 상태면은 이게 어떤 그 실질적인 관계에 대해서 뭔가 뚜렷한 그 임팩트를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리플 관련해서 영상들을 좀 만들면서도 사실 좀 중요한 문제는 역시나 좀 불확실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저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게 상장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데이터를 아무리 찾아도 공개한 정보 자체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ODL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분기별로 보고서를 따로 이제 올려주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지금 맥락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좀 현명한 투자 전략을 좀 세우면서 리플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리플 관련해서 이제 리플이 국제 송금 시장에서 어떤 입지를 이제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제 송금 시장이 리플 말고도 굉장히 많은 전통의 뭐 스위프트를 비롯해서 뭐 JP 모건도 그렇고 뭐 여러 회사들이나 기존의 어떤 전통 금융권들이 변화를 많이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지금 전통 금융에서도 이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부분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것 같으신가요? 송금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비즈니스도 이 독점 체제가 오래 유지되면은 그 기존 기업들은 별로 혁신 같은 거 안 하고 싶거든요. 그냥 그대로. 이제 지금 송금 분야도 그러한 상황이 되게 오랫동안 이어져 온 거기 때문에 혁신이 거의 없었던 되게 그 구식 기술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어떻게든 이제 디스럽션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새롭게 변화시켜보고 싶다는 그런 야망찬 그런 창업자들이나 신생 기업들이 생기고 있는 거고, 그런 데들은 이 새로 생긴 기술들을 사용해서 뭔가를 많이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얼마나 이제 사용자로서 사용자들이 이제 수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큰 변화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이 싸움이 순조로운 싸움은 아닐 것 같아요. 이제 기존의 플레이어들은 또 이걸 막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또 싸울 거고, 이제 그러기는 하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기술이 제공하는 그 솔루션이 혜택이 그 옛날 솔루션보다 뭐 10배 정도 좋으면은, 제가 이제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기 위해서는 혜택이 2-3배 정도 좋으면 안 바뀌는데, 관성이라는 게 되게 세기 때문에. 그렇지만 10배면은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 정도의 어떤 베네핏을 주는 그런 솔루션이 나오고 끈기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오면은 얼마든지 변화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간단하게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더리움이 계속 지지부진했는데, 뭐 최근에 장이 좋아지면서 또 반등하는 모습들은 보였는데, 역시나 이제 비트코인만큼의 어떤 굉장히 강한 모습들은 보여주지 못했는데, 지금 이더리움도 현물 ETF를 계속해서 승인할 거라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것 같은 추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 가능성, 그리고 나왔을 때
또 어떤 뭐 가격 반등의 요인이 될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더리움 전망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더리움이 좀 지지부진한 그런 한 해였죠. 그래서 그 수익률도 봐도 이제 비트코인이 훨씬 이더리움보다 좋은데, 근데 저는 그냥 그게 뭐 이더리움에 딱히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좀 침체된 웹3 쪽의 분위기, 웹3랑 또 비트코인 조금 약간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이제 매크로적인 요인도 더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제도권화가 더 많이 진행된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에 힘입어서 올해 수익률이 좋았던 것 같고 이더리움은 더 웹3에 이제 중점이 맞춰진 자산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웹3 쪽에 이제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뭔가 네트워크상에서 어떤 그런 트랜잭션이나 활동도 많이 아직까지도 침체되는 상황이고 이제 그래서 이더라는 자산도 이제 그만큼 상승을 못했던 것 같은데 상승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보다는 좋아요. 이거보다는 좋고요. 그리고 그 사실 개발자들의 어떤 새로운 시도나 기여나 액티비티나 이런 거는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시도나 실험이 새로운 어떤 유스 케이스가 만들어지면은 또 이더도라는 자산도 후에 다시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 ETF 이것도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 이더만 안 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더에 뭔가 고유의 리스크가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더 현물 신청서가 들어간 타이밍이 비트코인 현물 신청서 들어간 타이밍에 비해서 3개월 정도 좀 그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좀 뒤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비트코인 현물이 승인이 된다면은 내년 상반기나 뭐 그때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웹3 방금 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좀 알트코인을 또 분류를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레이어 1, 레이어 2, 크로스체인, 디파이, NFT, 뭐 P2E 정말 뭐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분야들이 있는데요. 2024년에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 분야는 센터장님 어떤 부분으로 보시나요? 네, 이게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이제 일종의 웹3의 트렌드라는 건 사실 유행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까지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시장에서 되게 성장이 있었는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레이어 2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옵티미즘이나 아비트럼 상에서 TVL 기준으로 본다든지 지갑 그 수로 본다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떤 좀 가시적인 성과들이 꽤 볼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뭔가 그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자산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뭔가 L2 자산들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레이어 2 한번 또 저도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센터장님께서 만약에 현 시점에 1억의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투자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받으면은 제가 뭔가 재밌는 답을 드리고 싶은데 맨날 똑같은 답을 드려서 좀 죄송해요. 아닙니다. 비트와 이더를 나눠서 가질 거고요. 비율은 저는 한 8대2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8대2 비트 8에 와 5대1이면은 비트코인은 훨씬 더 이제 그만큼 또 안정적인 자산이 그쵸. 많이 가져가야 되고 이건 이제 현 시점인 거고 이제 만약에 불장이 왔을 때는 또 포트폴리오는 리밸런싱이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리밸런싱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불장이 와서 과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면은 이더가 비트보다 더 많이 오를 텐데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비율이 5대5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약간 리밸런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질문 정도만 더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코빗에서 무료 수수료 정책이라는 걸 이제 봤는데 이게 무료로 수수료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정책인가요? 그거 한번 좀 저희 구독자분들께 말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이제 다른 거에서는 갖고 있지 않은 많은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 사실 상장 정책에 이런 것도 되게 보수적으로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런 거를 다 경험하지 못한 그런 가상자산 투자자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무료 수수료 정책을 통해서 저희 서비스를 접근하기 훨씬 이제 쉽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코빗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지금 요새 내년에 반감기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코인이나 가상자산에 좀 관심이 다시 되돌아오려는 그런
초기 단계라는 점을 또 고려를 하면은 네. 이러한 그런 진입장벽을 조금이라도 낮춰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상자산 시장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뭐 이런 어떤 시장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장애물을 낮추는 그런 효과도 좀 노리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한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사실 코비 저도 리서치 센터 많이 이용을 하고 그 외에도 좀 다양한 서비스들, 좀 다른 거래소와는 다른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시는데요. 한번 가셔서 보시면은 정말 유용한 정보들 많이 또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가상자산 산업에 굉장히 열정을 갖고 이제 일하는 사람이고 또 네.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네.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몇몇 사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운영하는 그 좀 건전한 플레이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플레이어들도 있단 말이죠. 네. 건전하게 운영하는 플레이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업자들이 잘 돼야지 이게 그러한 건전한 운영 방식이 관행으로 자리를 잡지.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업자들이 더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구조가 되면은 그리고 문제성 있는 그런 사업 방식들이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산업 전체가 발전을 못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전부 다 이제 가상자산 산업에 관심이 있고 뭐 투자를 하고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되는데 한번 보시고 어떤 사업자가 정말 건전하게 경영을 하고 있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판단하시고 그러한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업자들을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잘 되게끔 해주시면은 그런 게 이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이 올바르게 발전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아무리 건전하게 서비스를 운영을 해도 사람들이 그쪽에 안 몰리면은 아무도 그런 서비스가 자리를 잡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업 환경을 다 같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하고 함께 끌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무리 멘트 너무 멋있으십니다. 근데 제가 인터뷰하면서 계속 느꼈던 거는 이제 센터장님께서 단지 이제 투자를 잘하자 이런 관점만이 아니라 진짜 이 산업의 전반적인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어떤 힘을 보태려고 하신다는 느낌을 제가 좀 많이 받았고 아마 우리 영상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좋은 인사이트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예, 또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저희 꼭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또 센터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코비 리서치 센터의 정성문 센터장님과 이 시장에 관한 심도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마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장님 긴 시간 유익한 인사이트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성문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